북한 김정은인데요. 북한에 성형수술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돼서 적용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허용한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쌍꺼풀 수술은 되는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북한 성형외과 치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성형수술 허용 대상, 선천성 기형 외상 등으로 손상을 입은 자,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자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금지 성형수술은 눈썹 문신, 속문썹 문신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다라고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로 바꾸는 수술도 안 된다.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 또 김우식 교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쌍꺼풀 수술은 되는데 앞트임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 이게 좀 약간 좀 왜 그럽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문신은 이제 우리가 몸에다가 새로운 걸 이렇게 그려 넣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반영구적으로.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문신이나 타투 같은 건 이제 일상화돼서 저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내려오니까 그걸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타투라든지 문신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박아 넣는 건 저희들 같은 세대에서는 조금 수용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북한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목하게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투는 뭐 거의 다 유행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마 이 문신만큼을 지금 일단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타투라고 하는 이 성형 문신 시술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하나의 사회문화 양식으로 아마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수술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법조항에 보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국가 역할이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최근에도 보면 북한이 저기도 화면 나옵니다만 젊은 여성들, 북한 여성들은 이 하이힐 신는 건 오래됐고요. 미니스커트 같은 건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핸드폰 지금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건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력 자체에서의 독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령제의 폐쇄성은 그대로 갑니다만 사회문화적으로 개방되면서 개방 마인드를 좀 보여주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뭐 김비리 앵커도 잘 아시지만 북한의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의 표정이나 그 CG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온화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미용 성형도 국가의 역할로 인정하면서 허용하고, 그렇지만 아직 문신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그 단계가 지금 북한의 개방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의원님, 김주애가 아버지 눈썹 끝이 없어요. 좀 문신 좀 하고 싶어요. 라면 또 저것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 반 묶음 머리도 김주애나 리설주에게만 대체로 뭐 허용도 되고 네. 다른 여성들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주애가 원한다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재건 성형 쪽에 많이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나 뭐 화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 외모가 변한 그거를 이제 재건하는 성형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외모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는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눈썹 문신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화장 30분 해도 딱 한번 딱 닦으면 눈썹 없는 사람들 절반 딱 지워지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썹 문신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사실 미모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되는 건데 조금 양쪽에 허용하는 게 조금 이 상반되는 경향이 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의 이 대형 리조트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조롱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전용이라고 이 XX들은 자신의 뿌리를 잊었다. 중국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왜 다른 인프라에 자원 배정을 안 하냐. 뭐 중국 당국이 이런 누리꾼 비판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중국인들이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는 건 아무래도 멀어진 북중 관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까워진 북러 관계
뭐 이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러시아와 너무 가깝게 가고 있는 지금 북한, 특히 김정은이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상대적인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동안에는 북중 관계가 기본적인 그 혈맹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중국을 좀 멀리하고 러시아에 급속하게 지금 가깝게 붙어 있는 김정은의 외교 정책에서 아까도 저 댓글에 나옵니다만 근본을 잊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6.25에서도 북한에 그 전투 병력을 보낸 건 당시 마오쩌둥이 보낸 거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중공군과의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전쟁 자체가 교착돼 버렸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1958년까지는 중국의 인민군이 평양 인근에 거주까지 주둔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북한은 사실 정치적 속국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에 가깝게 붙는다고 하니까 그런 아마 비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갈마 관련된 저 복합 리조트를 지금 건설해서 개장했던 거 우리가 지난번 돌주께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큰 규모로 상당히 현대화시켜서 했는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 관광객에게 이걸 열었다고 하니까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더욱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거는 유엔 제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대규모의 어떤 관광 외화, 그러니까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결국 그렇게 벌어들인 벌크 캐시 갖고 북한 김정은이 뭘 할지는 자명한 건데 저건 국제사회 생존 위반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국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고 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국제 제재를 염두에 두고 단체 관광객을 안 보낼 일은 전혀 없죠. 실제로 우리도 금강산 관광이 열렸을 때 금강산 관광에 단체 관광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할 때 냈던 입산료라는 게 냈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냈었거든요. 그게 전부 캐시로 가는 것이어서 그건 다 중단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이미 국제 규범을 깨고 있는 나라고 또 북한은 또 거기에 또 붙어서 러시아와 함께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아랑곳 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조종 교관들을 대거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장 러시아의 교관들이 평양과 원산 일대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 드론 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 드론 조종법 훈련을 가르치고 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 리조트에서 약 20km 떨어진 비행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겉으로는 굉장한 리조트를 만들어 놓지만 그 바로 인근에서는 사실은 자폭 드론이랄지 아니면 1인칭 이 무기로 쓸 수 있는 드론을 양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어떤 북한의 이중성도 나오는 이 대목인데 사실 주진우 의원님, 네. 북한이 이렇게 드론 능력을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식받으려는 이유는 이 드론은 어디다 북한이 쓰려고 저렇게 열심히 양산한다고 배우겠습니까? 네. 그럼 그 북한의 드론이 향할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명하죠.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을 했을 때, 러시아에 예,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거기서 목숨으로써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서글픈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또 외교 안보나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러시아와 지금 그 동맹이 가까워지니까 아까 중국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만 불편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국면에 있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북 제재를 경제 제재를 세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북한의 돈줄을 막고 그로 인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외교 안보 전략이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사실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재를 무시하고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북 확성기를 끄고 그냥 평화 모드로 간다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대처하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간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네. 또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그 자금과 관련해서도 그 다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다른 동맹국들의 동맹도 강화함으로써 흐트러진 힘의 균형을 좀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저런 식으로 이제 군사적 그 긴장이 고조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해서 뭐 러시아 교관이 북한 드론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이나 이제 사실 우리 군의 안보 태세도 이제 갖춰야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드러나니까 결국 근데 작년 10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드론을 이제 북한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해서 이제 외환 유치, 뭔가 교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했던 혐의로 이미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저런 행동도 문제지만 저런 거에 편승을 해서 약간 이제 긴장 상태나 도발 상태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보는 철저히 하되 더 이상 계속된 평화나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이런 그 전쟁이라든가 위기 상황을 최대한 낮추고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